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수치 관계없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오늘 27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계엄 모의 추정 메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선관위는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으로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성탄절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관객과 보수단체 간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이승환 씨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받질 않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인터넷, 우편, 전자 방식 등등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되자 헌재가 이 서류들을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 준비 기일 역시 27일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아직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죠. 헌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론을 내린 배경은 뭘까요? 먼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답변 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 받기를 계속 거절해왔고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가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에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됐다고 본 겁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는 우편으로 이를 보낼 수 있고 해당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헌재의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는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면서요. 권한만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니 어떤 수사든 대통령이 가서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는데 이 말만 봐서는 공수처가 성탄절에 나오려고 했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만에 다시 기자들 앞에 선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열흘도 안 됐다며 수사보다도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사관 앞에서 수사관이 묻고 거기에 답하는 식으로서 어떤 평가,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요청한 2차 출석 요구에는 일단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20일에 보낸 전자공문을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석 변호사는 언제쯤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들이 일부러 북한과의 충돌 상황을 만들어
계엄에 활용하려던 거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수첩엔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을 논의한 정황으로 보이는 여러 표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수첩 내용 중엔 북방 한계선인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란 표현도 적혀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북한과의 충돌 상황을 만들어 국가 위기 상황으로 국면을 전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란 단어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원점 타격을 연결고리로 대북 긴장감을 고조시키려 했던 건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풍몰이를 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원점 타격, 그리고 무인기 침투 등 위장 작전을 하고 전쟁을 유발하려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북한을 도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등은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재활용품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취재 결과 이 수첩 명단의 일부는 방첩사가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했던 그 15명의 명단과 일치하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계엄에 대비한 60여 명 규모의 3계보로 나뉜 정보사 수사 2단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HID나 블랙요원 등 특수요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 수첩에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노 전 사령관은 이들을 수거 대상으로 적었는데 경찰은 체포를 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용 방법과 처리 방법까지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 결과 수첩 명단의 일부는 방첩사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15명의 명단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계엄 전 체포 명단이 사전에 기획되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일부 사안에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계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계엄 발표 한참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과 국방부 요직에 이른바 용연파로 불리는 측근들을 배치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죠. 사실 그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부터 군 인사를 좌지우지해왔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이 때문에 친원식 당시 국방장관과 불화설이 나올 정도였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장관이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장성 인사에 관여한 국방부 인사국장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직장 내 갑질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그는 살아남아 그 자리를 지켰죠. 이승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국방부 감사관실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장성급 인사를 담당하는 A 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언성을 높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해당 국장에 대한 별도 징계 없이 공개 사과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측근인 A 국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갑질 신고가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사 출신으로 예비역 준장인 A 국장은 지난해 1월 임용돼 현재까지 인사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기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은 군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A 국장은 입김에 맞는 인사안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계엄 핵심 인물인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나란히 중장으로 승진해 해당 보직에 임명됐습니다. A 국장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최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갑질 신고가 있어 주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당시 피해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일 행적을 밝히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받아오지 않아도 통신사를 통해 통신 내역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 지휘관과 소통을 했다는 비화포는 다르죠. 경호처 반발로 확보하지 못하자 경찰 비화폰에 대한 증거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개인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 시점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계엄 전후의 기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전에 누구와 계엄을 논의했는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 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파악되진 않았다며 분석 중이라 명확한 답은 아니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계엄 당시 군경 지휘관들과 소통할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 경찰은 이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보존 요청도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A4 한 장짜리 쪽지도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쪽지에 위법적인 지시사항이 들어있었는지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엔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으로 가볼까요?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인력을 요청했고 경찰이 실제로 10명을 투입해 지금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그날 밤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연락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시각 서울경찰청에서는 광역수사단 수사관 81명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거기 그렇게 많은 경찰 인력을 모아놨던 걸까요? 장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시 체포를 언급하며 경찰에 형사명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뒤 서울경찰청에서는 광수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비상대기 중이었습니다. 방첩사가 추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인력이 필요하니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명단을 작성하고 수사관을 소집한 겁니다. 경찰은 4일 0시에 경찰 내 경계 강화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부는 즉각 출동할 수 있게 0시 25분부터 새벽 2시 4분까지 대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은 서울경찰청에서 방첩사에 넘긴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명단은 작성하되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시를 한 게 00시 22분부터 30분. 하지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앞서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과는 배치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이번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 기자, 경찰의 수첩에 대한 압수 경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점집으로 운영되고 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다가 이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소지한 물품은 아니었는데요. 이 수첩의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다고 합니다. 수첩에 여러 단어를 적어놨다고 하던데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네, 수첩 60에서 70페이지 정도에 걸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적혀 있었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일감지처럼 빽빽하게 적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치인, 언론인, 수거, 국회 봉쇄 이런 단어들이 산발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표현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인데 수거, 처리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얼마 전에 양심 고백을 선언한 1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였던 정모대령 혹시 네, 기억하십니까? 기억납니다. 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대령은 계엄 당일 선관위 관계자를 체포하기 위해 복면, 케이블 타이, 심지어 야구 방망이까지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신병 확보를 수거, 처리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경찰은 수거를 체포의 의미로 보고 있고 수용 및 처리 방법도 수첩에 담겨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등의 체포를 노렸다면 정대령이 준비했던 것처럼 강압적인 방식 또한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표현들이 그걸 의미한다, 암시한다 이거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른바 계엄 준비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에 경찰은 딱 2명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입니다. 경찰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를 통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는데요. 네. 검찰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경찰은 김 전 장관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이 계엄 키맨인 만큼 노 전 사령관 개입 여부를 포함한 계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특수단 접견 조사는 물론 변호인을 통한 서면 질의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김 전 장관이 거부한 겁니다. 윤 대통령 2차 소환 요구 사실상 뭐 거부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경찰 특수단 수사를 이끄는 우종수 국가본부장은 강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을 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면서 한두 차례 더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기회가 있다. 예,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시한은 내일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총리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연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민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자동 발효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릴 수 없으니 당연히 의결이 안 되고 그러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 이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이 내일이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로 부르며 한 대행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차례 경고한 만큼 내일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탄핵 절차를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남아있는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탄핵 표결도 가능한 상황인데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뭘 했냐고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는 여당을 내란 동조라고 지적하면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 동조 아니면 뭐겠습니까? 민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적극 개최하고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탄핵 표결 전까지 진행했던 비상행동 여론전을 재개하며 대통령 탄핵과 특검 필요성을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도록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당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추가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한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한다는 건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건데 이건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 탄핵 인질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할 테면 해보라는 기류도 감지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잦은 탄핵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거죠.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을 볼모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대통령 탄핵에 준해서 의결 정족수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같은 지위로 보고 탄핵 소추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 등 대한민국 국정이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섣불리 추진하지 못할 것이란 기류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한 영남권 의원은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탄핵을 남발해 왔는지 잘 몰랐던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한다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건데 대신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을 넘기려는 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쌍특검법 공포 시한은 내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쌍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헌법과 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내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로 시한 직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6개 경제단체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을 계속 지키는 게 대행체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리실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정치권 상황,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은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대행은 내일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내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되는 겁니까? 바로 추진하진 어려울 거다라는 여권 내 기류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쌍특검법의 공포와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다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압박에 나선 상황이죠.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바로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면서요. 근데 내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공휴일인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27일 표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 이 권한대행은 내일 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럼 민주당은 탄핵 바로 추진할 거냐라는 질문에 내일 상황을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겠다는 거 내일 뭐 안 할 수도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최상목 부총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어느 국무위원이 오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실익이라 하면 한 대행의 탄핵이라기보단 특검법 공포 혹은 헌법재판관 임명 아니면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등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겠죠. 탄핵 자체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상설 특검은 국무회의 의결도 필요 없는데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한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뭐 한덕수 대행은 당연히 고심 중이겠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결론 내기 어렵다. 민주당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야당 단독 추천이라는 이 독소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해놓고 그대로 이 법안을 공포하면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민하는 건데요. 이 관계자는 한 대행이 탄핵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지만 경제부총리가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동시에 맡을 경우 전국 위기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 대행은 각계 원로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야당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에선 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 타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합의를 했잖아요, 여야가. 26일에 첫 회의가 열린다던데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어떻게 타협안을 찾겠습니까? 일각에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치적 쟁점을 놓고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게 헌법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문제는 여론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까지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한다라면서 이 선택적 수용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여당에서 내란 특검만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건 평가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청문회가 되어버렸죠. 후보자들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마 후보자는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될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계엄은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수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선 두 후보자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을 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 후보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내일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야당이 여당의 불참 속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결정한 국회가 재판관까지 지명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당내 의원들에게도 이론으로 무장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연일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번엔 여론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 임명을 명시한 헌법 제111조를 주제로 한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서 권 권한대행은 당내 의원들의 이론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론 무장하시고 그 이론 무장을 갖고 방송에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당의 입장을 계속 해서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거든요.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론전으로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가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냐며 이는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란에 해당하려면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번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심판을 염두한 인사 아니냐는 야당 지적과 임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맞선 건데 결국 박 위원장 입도 한번 뻥끗 못 해보고 회의실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는 개의 10분 만에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퇴장 요구로 뒤덮였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범죄 사흘 만에 박 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헌법재판관과 친인척 관계인 점을 들어 탄핵을 대비한 보은용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주범의 보험용 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계엄 사태 후 박 위원장이 올린 SNS 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줄이은 요구에 결국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했지만 박 위원장이 자리를 지켜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임명 절차에 대한 그런 어떤 절차적 하자, 문제적인 충분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퇴장을 명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본인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박 위원장은 항변에 나섰지만 발언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저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전 임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또 인척관계라는 특수성을 갖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지만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논란을 일으켰죠.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현수막 게재를 막고 국민의힘 의원 비판 현수막을 허용했던 건데 결국 이중잣대라는 비판에 선관위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금 전에 게시를 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최근 내놓은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지역 일선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내걸었던 현수막을 금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놨었습니다. 여당은 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명시한 야당 현수막은 허용한 걸 두고 일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비방해도 상관없으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비방을 못하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성관이 측은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과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특히 문제의 현수막 게재와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구두로 답변했던 것이라며 유권 해석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그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성관이는 다만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 추진에 대해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정치권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권 잠룡들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독주가 주춤하자 주요 대권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각 변동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자기 대통령감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두 속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5%,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을 졸업할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기 대선에 무게를 싣고 대권 도전 뜻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개헌을 의제로 띄우는 등 중도층 구애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비주류를 걸어온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의원도 대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당이 전체가 망하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제 모든 걸 지금 바칠 그런 때다라고 봅니다. 네. 그 2016년 이후로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당선돼 본 사람이 동탄의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와 당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사실상 대권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의 영남당, 극우당, 친윤당 이미지에서 멀어져야 돼요. 시대 정신,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굴지는 국민들께서 정하는 것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그 일만 집중하려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MBN에 한 전 대표는 어떤 행보로든 정치에 복귀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국을 관망하다 내년 설 전후로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여권의 단일화 여부 등이 여권 대선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금부터는 국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어로 된 신분증임에도 여기엔 리대혁이나 조철호처럼 한국 이름이 그것도 한글로 선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이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인해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알에 뚫린 자국과 피가 묻은 러시아 신분증의 서명란에 리대혁이라는 한글 서명이 눈에 띕니다. 신분증에 적힌 김 칸솔라트 알베르토비치라는 이름과 전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소지하고 있었다며 시신과 함께 공개한 신분증들입니다. 다른 사망자의 신분증에도 러시아 이름과 전혀 다른 조철호, 반국진이라는 자필 서명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신분증이 사진과 발급기관에 도장이 없고 출생지가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인 투바공화국이어서 진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ми солдатами. Є відео, знаходять їх практично всіх з російськими паспортами, з документами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현지 매체들은 우크라이나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북한군이 순수 보병의 진격으로 맞서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지휘관이 인해 전술을 고집하며 북한군을 사실상 총알바지로서 우크라이나에 물자를 소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이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게 끼친 피해보다 몇 배 더 큰 파괴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러시아에 병사들을 보낸 북한. 남북 접경 군사 분계선에는 전기가 흐르는 철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지 동물로 실험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한 명이 염소로 보이는 동물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동물이 철책 근처에 쓰러져 있고 다른 북한군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듯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북한군이 전기 철책의 성능 확인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 3중 철책을 설치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책 길이는 4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 중 220볼트부터 1000볼트까지로 구성된 전기 철책이 몇몇 구간에 설치된 겁니다. 모두 탈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러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한가운데에서 북한 곡사포가 이동하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는데 우리 군도 240mm 방사포 등은 물론 자폭 드론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 지금俄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드론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드론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어 북한의 도발 정황과 관련해서는 연말 당 전원회의 전후로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활용한 기습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파병에 전기 철책까지 만들고 있는데 국내는 비상계엄이니 탄핵이니 하며 어수선하죠. 하필 또 미국에선 대통령이 바뀌고요. 전 세계가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접촉하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국내 재계 총수는 만난 트럼프를 우리 정부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외교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날 계획이라면서도 트럼프 측과의 면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측과는 계속 소통을 해왔고 이번 그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을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날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보다 새로 들어올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상 고의 그리고 심도 있는 외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늦어진 거죠. 실제 세계 국가들은 트럼프와의 접촉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을 했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해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했습니다. 일단 조태열 장관은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준비해온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하고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트럼프 측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시작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억만장자 내각을 꾸리려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었는데 이게 실제가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7조 원의 자산을 가진 사모펀드 CEO를 국방부 제2인자 자리에 앉혔습니다.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강조하면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방부 부장관으로 금융개거물인 스티브 파인버그를 임명했습니다. 파인버그는 우리 돈 약 7조 원의 자산을 가진 사모펀드 CEO로 트럼프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비위와 함께 경험 부족으로 자질 논란이 빚어졌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처럼 군 관력 이력은 전무합니다. 600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 트럼프가 이기 행정부를 억만장자로 구성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머스크를 제외하고도 트럼프 2기 정부 구성원들의 자산을 합하면 18조 원에 달한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한다며 확고한 인사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But Elon's done an amazing job. Isn't it nice to have smart people that we can rely on? 트럼프가 억만장자 내각 기조를 이어가면서 1기 정부 당시 불거졌던 정경유착 문제가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일부 협회의 사유화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죠.
그런데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는 체육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이 학생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막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시합에 나가지 않으면 진학도 힘든데 말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학생 2명은 지난 5월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어가려다 지도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식당에서 슬리퍼 착용 금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건데요. 이러니까 욕하고 막 멱살 잡고 저는 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서 과정에서 이제 제가 팔에 멍들고 이제. 며칠 후 학생이 교육당국에 신고하려 하자 교장은 회의석상에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진을 찍어갖고 막 아동학대를 신고를 한다고 그게 심지어 부모 욕까지 합니다. 애미 그러면서 태권도부의 대회 출전을 못하도록 지시합니다. 앞으로 시합 못 나가. 나도 내 맘대로. 그다음에 내년에 태권도 한명 붙기만. 학교 운동부 학생은 1년에 50일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있지만 교장이 이를 막은 겁니다. 학부모들은 불만입니다. 일부 학생은 전학까지 갔습니다. 학생들은 전국대회 하나하나가 수능이고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박탈시켜버리면은. 교장은 욕설은 기억나지 않고 격투기 종목의 체중 감량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대회 출전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5살짜리 친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오고 순찰차와 형사차량도 차례로 도착합니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은 다급하게 달려가고 들 것을 챙긴 대원들도 서둘러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A씨가 5살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A씨와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뭐 사람이 죽었나 했었나 그냥 구급차가 한 4-5대 본 거고 경찰차도 꽤 왔었어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의식을 찾았지만 아들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본인도 범행 뒤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지면서 찬반 갈등이 뜨겁습니다. 광장 관리권이 대구시로 이전돼 문제가 없다는 대구시와 동대구역은 국가철도공단 책임인 만큼 안 된다는 공단이 맞붙은 건데 어쨌든 예정대로 오늘 동상 제막식이 열렸고 찬반 집회도 열렸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의 모습을 드러내자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갑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시위대를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마침내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볕단을 든 박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본떴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있지만 대구 시민만은 공에 대한 평가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철도관리공단이 동상건립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이니 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적법한 시의 조례도 만들었고 이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상 건립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의 반발도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막식은 홍준표 정치의 몰락의 서박이 될 것입니다.
제막식이 끝난 이후에도 행사장 밖에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동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계엄 실패에 이은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상우입니다. 가수 이승환 씨의 경북 구미 콘서트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구미 씨가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 씨 측이 거절하자 대관을 취소한 겁니다. 보수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한 건데 이승환 씨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청 입구에 붉은 글씨에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탄핵 집회에서 무료 공연을 한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취소하라는 겁니다. 구미시는 결국 이승환의 콘서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씨가 SNS를 통해 보수단체를 조롱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미시가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를 전격 취소하자 콘서트를 보려던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구미시 이미지가 되게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승환 씨도 SNS를 통해 서약서 원본을 공개하며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구미시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관 취소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한다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번엔 수소차 사고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의 한 수소 충전소에서 막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가 폭발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가 난 버스는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핵심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점검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 충전소에 시내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비사 등 3명이 버스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는 순간 큰 폭발이 발생합니다. 충전을 마친 버스 기사가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고서 단 1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버스 뒤편 엔진 쪽에서 폭발이 시작했는데요. 불이 나진 않았지만 가까이 있던 30대 충전소 직원이 얼굴에 파편을 맞아 크게 다쳤고 50대 버스 기사와 정비사도 이마와 목을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최근 수소를 통해 전기를 만드는 핵심 장치인 스택에 이상이 생겨 충전을 마치고 점검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토요일에 F로 시작하는 고장 코드가 발견이 돼서 대형 서비스 센터가 있는 감곡으로 이동하기 전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주시와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수소 자동차 생산 이래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11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항공 마일리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마트나 쇼핑몰에서 많이 쌓는 포인트의 소멸 시효 대부분이 법정 기준인 5년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업체들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릴 때도 주로 이메일을 사용해 소비자 대부분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품을 사면 일정 비율로 주는 포인트는 쌓이면 그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적립식 포인트는 대형 마트와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구매할 때나 옷 살 때 좀 포인트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적립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공정위가 50개 종류의 포인트를 조사한 결과 60% 정도는 3년 안에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립을 하는데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없어진 다음에 그 사실을 아는 것 같아서 항상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매년 13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포인트와 관련된 피해가 꾸준히 늘면서 총 591건을 기록했는데 포인트가 소멸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규정도 미미합니다. 소멸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없거나 이메일로만 알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기업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올리브영과 CGV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사전 고지 방법에 카카오톡 알림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포인트 사용을 더 늘리려면 결제 때마다 자동으로 포인트가 사용되는 등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주거 환경에 열악해 정비를 해야 하는데 상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적지 않죠. 정부가 서울 4곳 등 전국적으로 32곳을 이른바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로 선정해 주차장과 공원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왕산 자락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일대입니다. 경복궁 등 옛 한양도성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으로 전면 재개발이 제한돼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 상가 등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 좀 들어가는 데 구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집을 많이 지었고 서쪽 지역은 이제 차 거의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더 어렵고. 정부가 이처럼 노후됐음에도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4곳 등 전국적으로 32곳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민간이 헌 주택을 헐고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를 지으면 주차장과 공원 등을 지어주고 자금 조달도 도와줍니다. 옥인동의 경우 주택 80가구가 새로 지어지고 주차장,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정부는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공급을 위해 최대 5년간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수준의 기반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저리의 기금융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또 대전 대덕과 경북 문경 등 12곳도 신규 사업지에 추가하는 등 도시 재생 사업에도 3천억 원 넘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철원과 경기 연천 등지에는 한파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격상됐는데요. 당분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올해 성탄절 아침에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예년 이맘때만큼 춥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떨어져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날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가 영하 4도, 창원은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 밤사이 강원 남부지방으로는 1cm 미만의 눈이 살짝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